자, 오늘 몰랐던 이야기더러 넘어가기 전에 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풀고 가시죠. 자, 북한 고위층이요. 미국산 영양제를 먹는 장면이 딱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중 생활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 최고위층은요. 아파트가 아니라 어디에 산다고 합니다. 어디에 살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북한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반미 영웅? 이런 사람이 미국산 영양제를 먹다가 딱 들통이 났어요. 맞습니다. 지난 7월 27일이었는데요. 네. 전쟁 노병들 참여했던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뭐 북한의 총리 이런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이 나왔는데 북한의 상장, 그러니까 오. 3스타급이죠. 예. 이병삼의 집을 방문한 사진. 오. 뒤에 약장에 눈에 띄는 비타민제가 보입니다. 오. 회원제 마트죠. 네. 우리한테 좀 익숙한 그 C사 C사의 네. 전용 브랜드, 네. K 브랜드의 비타민제입니다. 북한이 보면은 지금 검은 부분을 약간 가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네. 북한 매체를 담당하는 쪽, 또 선전선동부에서는 저게 척 보면 우리는 아는 이 정도 수준인 거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가린다고 가려질까 싶긴 한데요, 박세영 교수님. 근데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저 사람이 엄청난 반미 영웅으로 치켜 세워졌던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앞서 이영종 소장님께서 3스타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3스타가 된 배경을 보면 그 소년 시절에 소년 빨치산으로 상당히 열심히 극단적인 반미 투쟁을 해서 김일성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미 투쟁을 했던 사람이 미국 약을 먹는다고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 얘기를 한 것인데요. 어떤 사람인지 대략 살펴보면 북한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또 군인입니다. 군 장성인데 중앙당 진출 배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년 빨치산이고 우리 경찰청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 그리고 전투경찰에 해당하는 내무군의 정치적인 책임자였습니다. 장성택 라인으로도 분류가 됐고요. 북한의 공안 통치의 핵심 간부다라고 네.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뭐 말 그대로 북한 고위층의 이중적인 태도가 딱 들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북한이 겉으로는 인민의 평등을 부르짖지만요. 현실은 계층과 서열이 확실한 계급 사회라고 해요. 저희가 알아볼 텐데 이영종 소장님. 네. 근데 이게 북한의 고위층이라 그래도 이게 다 같은 고위층은 또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3대 계층, 51개 계층으로 북한이 구분돼 있고 네. 그 최상층에 있는 게 이제 핵심 계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뭐 동요 계층, 적대 계층이 있는데 핵심 계층 위에도 또 우리가 딴 나라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최고 지도자의 집안이 있는 거죠. 김씨 일가가 있습니다. 이 계층 속에서 72%가 사실은 동요 계층, 적대 계층이니까 네. 위에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한 20%, 30%가 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서 누릴 거를 다 누려가면서 뭔가 좀 이중적인 생활, 주민들에게는 반미와 반일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좋은 것들 골라 먹고 골라 타고 골라 네. 입는 특권층 생활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북한의 특권층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실제로 보기 위해서 강나라 씨를 특별하게 모셨어요.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이신데 북한에서 상당히 부유하게 지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핵심 계층이었지만 이제 어머니가 탈북하신 뒤로 이제 조금 이제 적대 계층으로 내려가서 아무래도 출신 성분이라든지 이런 꼬리표가 다 이제 따라다니게 됐죠. 네, 그럼 북한 주민들은 저 핵심 계층이라는 그 계층을 어떻게 좀 바라보나요? 핵심 계층 하면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리병삼, 네, 그런 분들이 핵심 계층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핵심 계층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꿈을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 북한의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핵심 계층이 아닌가 싶죠. 네. 그래도 핵심 계층이라고 하셨었으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나는 그래도 평양에서 좀 이런 것까지 해봤다라고 기억나시는 일화가 혹시 있으실까요? 핵심 계층으로 해봤던 거 그냥 뭐 이제 노래방 가는 그런 거네. 뭐 최고로 좋은 노래방 가서 뭐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뭐 차 타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일반 주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일반 주민들은 아무래도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뭐 예. 노래방은 고사하고 집에서 노래 한 편 듣기도 힘듭니다. 근데 추가로 여쭤보면 북한 노래방은 어떻게 생겼어요? 북한 노래방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 빨간 천으로 일단 안에가 내부가 다 되어 있고요. 네. 안내원이 서서 스위치를 눌러줘요. 저희가 안내원이 직접? 네, 저희가 원하는 노래 제목을 말만 하면 네. 스위치를 이제 딱 눌러주고 옆에서 계속 감시하듯이 서 있어요. 왜 뭐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된다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그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잘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봉사 차원에서 그래서 옆에서 이제 서서 계속 이렇게 접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노래방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북한 간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저희가 그 민낯을 낱낱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북한 주민들은 잘 모르는 북한 VVIP들의 비밀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 공간입니다. 자, 창광 숙소라는 곳이 뜹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죠? 숙소라고 붙여져 가지고 허름한 뭐 여인숙이나 네. 여관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VVIP들이 모이는 유흥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뭐 식음료라든가 여러 가지 놀이시설도 갖춰져 있지만 네. 특권층들이 주로 이제 밤에 비밀 파티를 하거나 뭐 이런 데 쓰이는데요. 여기에 가서 점심에 한 3명 정도가 가서 먹으면 1,000유로, 그러니까 한 130만 원 나온다니까 우리 뭐 특급 호텔에서 식사하는 거랑 비슷하고요. 네. 북한의 물가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정말 뭐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북한 시설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의리하게 또 품격 있게 이렇게 그렇군요. 지어져 있고요. 네. 이곳이 이제 조총련, 뭐 제일 조총련 이런 사람들도 가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고급 바와 요리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자주 목격되는 여성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게 앞서 나라 씨가 북한에서 특권층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노래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최고위층이 가는 노래방이 있고요. 이 따로 안에? 있고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저런 식으로 노래방 안에 소위 룸이라고 하는 방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염색을 하고 명품으로 휘감고 짧은 치마를 입은 언뜻 보면 전혀 북한 사람 같지 않아서 보이프들도 단속을 하지 않는 그런 젊은 여성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여성들은 누구냐면 우리로 따지면 소위 스폰서를 찾는 그런 친구들인데 북한에서는 마약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나라 씨도 그런 친구들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다고 얘기하면 얘기를 하던데요. 정말 최고위층들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극소수의 여성들인데 그 여성들은 대방 작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스폰서를 찾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서 만나서 같이 술을 늦게까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여행도 가고 구체적으로 제가 증언을 들었더니 원산 갈마지구에 가서 바닷가를 구경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또 명품도 사주고 그래요? 그런 행태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청렴한 사회주의를 외치는 북한의 도덕성과는 정반대되는 고위층의 특권, 향락 이런 독점적인 이중적인 생활을 보여주는 민낯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지금 보면은 친구 셋이 가서 1,000유로 새벽까지 빛낼 수 있다. 가끔 기분 내키면 1,500유로. 그러니까 유로로 계산을 하나 봐요. 그렇죠. 가서. 네. 아니 이건 유로를 받을 정도로 그야말로 그러니까 북한 화폐가 아니라 초고위층, 상류층만이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건데 우리 강나라 씨는 혹시 여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이제 북한에 살 때 이제 창강 숙소 들어봤었고요. 보통 이제 북한 하면 달러로 될 것 같지만 이곳은 또 이제 유일하게 유로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제 그 안마 같은 경우에는 20유로 그리고 목욕 같은 경우에는 3유로 정도로 뭐 생각보다는 되게 비싸지는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안에 바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뭐 위스키, 꼬냑, 뭐 브랜디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왜 유로를 받는 거예요? 과거에 북한이 자국 화폐가 아니라 또 달러도 쓰지 말자. 이건 미국의 돈 아니냐 이래가지고 유로를 받았는데 사실 대부분 그게 망했거든요. 유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유통이 안 되고 이랬는데
저것만큼은 아직도 왠지 뭐 자기들만의 뭐가 은밀한 뭐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참 우리도 잘 모르는 은밀한 또 고위층들의 생활인 것 같아요. 근데 VVIP들이 또 즐겨가는 공간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평양의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전 평양에 골프장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우리 이영조 소장님 거기 가보셨다면서요? 아, 그럼요. 평양 골프장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인천 쪽이죠. 네. 평양에서 남포 서해안 쪽으로 나가다가 한 30km 가면은 고속도로변에 있어요. 거기 이제 태성호라는 아주 큰 호수가 있어서 오. 골프 18홀 코스로 돼 있는데 이게 1987년에 일본 조총련이 사실 와서 좀 자기네들이 머물 때 놀려고 만든 건데 그래요? 그 이후에 북한이 골프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면서 네. 요즘은 북한 매체에 심심치 않게 이 상류층들의 생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과거에 이제 북한 주민들 접근이 안 됐겠죠, 당연히. 네. 근데 요즘은 단간부들이 많이 찾는다 그래요. 아 그래요? 김정은이 올 초에 네. 단간부들한테 골프를 배우라 그랬대요. 왜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 그래가지고 간부들이 요즘 골프를 배우고 있는데 원래 여기 말고도 평양 양각도에도 9홀짜리 이제 골프 코스가 있었는데 네. 그거는 없앴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더욱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골프텔 형태의 숙소까지 마련돼 있고요. 뭐 여기 이제 골프 애호가 경기 이런 네. 것들까지 열고 저렇게 우리 뭐 서방 국가에서 골프하듯이 저렇게 스폰서 업체 명까지 이렇게 간판으로 세워놓고 부유층들이 이제 그들만의 어떤 좀 시간을 갖는 이런 최상급의 그렇네요. 예. 레저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골프는 이제 대중화된 스포츠긴 한데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여야지 골프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청진에 살면요 골프를 치기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기차도 뭐 잘 안 다니고 이러다 보니 일단 평양에 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북한에 뭐 골프장 이렇게 가봤다라는 분은 청진에는 뭐 단간부 빼고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평양 골프장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뭐 그래요? 국제 아마추어 골프 네. 대회도 몇 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할 만큼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저기서도 또 이중적인 모습이 발견돼요. 뭐냐면 아까 미국산 영양제 먹다가 딱 들통이 났는데 아니 골프장에서 미국 스포츠 브랜드 옷을 입어요. 그 골프 브랜드들이 대체로 미국 브랜드들이 많고 네. 해외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북한에서- 거요. 예. 맞아요. 북한에서 골프를 친다. 그렇다면 저희 연구자들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이 제재 대상인데 미국 브랜드들이 어떤 옷과 골프채 그리고 골프 신발을 신을까 유심히 봤어요. 네. 골프채는 도저히 모르겠고 옷을 보니까 상의와 하의 그리고 신발에 나이키 로고를 못 가렸더라고요. 근데 보통 북한에서는 서구 브랜드 그리고 특히 미국산 브랜드는 사치품이라고 해서 네. 완전히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심지어 청바지도 블러 처리를 하고 내보내거든요. 신문이나 방송 모두. 근데 차마 저 나이키 브랜드는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땡땡 브랜드. 이 참 그 일반 주민들에게는 반미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특권층들은 미국산 브랜드를 입으면서 이 자신들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그 북한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앞뒤가 정말 안 맞네요. 예. 그런데 세 번째 또 비밀 공간이 있어요. 이번엔 어딜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딜까요? 아니 봉화 진료소 이 병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숙소랑 비슷하게 진료소 하면 우리 뭐 보건소 수준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네. 사실 우리로 말하면 특급 병원에 VVIP들만을 위한 별도의 특설 병원이 설치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과 그 가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라든가 네. 이설주, 뭐 김주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용으로 치료를 받는 곳인데요. 일반 라인의 경우에는 일반 진료 라인의 경우에는 중앙당 부장급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네. 이게 뭐 우리 장관급 이상이니까 정말 핵심층들만이 누리는 곳이고요. 특별 일과가 여기 이제 설치돼 있는데 여기가 바로 김 씨 일가의 진료를 맡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과거에 예. 김주애나 뭐 이런 아이들을 낳았을 때도 이곳에 산부인과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진료를 그랬군요.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치료 기술이 꽤 높은 수준일 것 같아요, 박사님 교수님.
네, 맞습니다. 치료 기술도 굉장히 높고요. 이게 봉화진료소뿐만 아니라 만수무강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오직 김부자들이 먹는 음식 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약재를 개발해서 좋은 약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과 비교를 했을 때 김부자 그리고 초고위층군은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WHO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65살, 여성은 69살이에요. 굉장히 떨어지죠. 우리는 80살 넘게 네네. 사는데. 거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만수무강 연구소뿐만 아니라 봉화진료소 덕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김정일이 굉장히 오랫동안 아팠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명의를 초빙을 해서 김정일을 치료하게 했는데 그 의사가 치료를 마치고 굉장히 북한의 의료 수준에 대해서 상세한 수준의 설명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의료 수준은 유럽에 버금간다. 아니 유럽을 앞설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봉화진료소의 좋은 의사들을 그야말로 몰아준 거죠. 북한 의사들은 뿐만 아니라 독일로 가서 6개월씩 연수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요? 김정은이 심장이 안 좋다고 해서 네. 심장 전문의를 베이징으로 보내서 또 연수를 계속 시킵니다. 그런데 병원 얘기 나와서 의료 얘기 하나만 더 짚어보면 북한 고위층들 사이에서 성형수술이나 뭐 피부과 시술 이런 것도 굉장히 만연해 있다면서요. 주변에 혹시 들은 거 있으세요? 엄청 저희 사촌 동생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 쌍수에 코 수술까지 할 만큼 북한의 성형 수술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야매로도 있고 네. 정식 병원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아예 법을 제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도 쌀 한 10kg 정도면 했었고 그래요? 네. 좀 특이했던 게 코 수술을 했는데 코에 연고를 고양이 그 연고를 넣었다고 진짜로 이거는 그래요? 실제로 한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코가 나중에 엄청 부어 올랐던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비공식적인 방법이라는 맞아요. 거. 아니 근데 그 성형을 어디서 해요? 그럼 집에서 해요? 그 병원에서? 야매로 이제 동네만 비공식적으로? 네, 네. 이건 비공식적으로 네. 야매로 동네에서 그냥 집안에서 했던 시술이었죠. 그래요. 그리고 치과에서도 성형 수술을 해요. 치과 북한에서? 치과에서도 쌍꺼풀 수술을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뭐 전문의가 없는 거죠. 어디든 가리지 않고 아까 야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비공식적으로 어디서든 장소가 되는 맞아요. 곳이면 네. 칼과 의사와 아이고. 가위만 있으면 무조건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퀴즈 다시 띄워주시죠. 자, 북한 최고위층은 아파트가 아니라 어디 삽니까? 이영준 선생님. 다락식 주택입니다. 다락식이요? 예, 우리 그게 다락하면 무슨- 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런 건데 보통 강변, 아주 뷰가 좋은 강변에 약간 구릉지대에 빌라를 지은 거죠. 아, 저렇게? 아주 고급 빌라를 지어가지고 네. 최고위층, 핵심층들에게만 선물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랑 조금 다르게 저런 고급 주택지구를 지어서 테라스식으로 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고층 아파트 53층, 뭐 70몇 층 지어 놓았지만 전기 제대로 안 들어가죠. 수도 제대로 안 들어가죠. 이러니까 뭐 상하수도 처리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다니지 않으니까 저렇게 2, 3층, 3, 4층의 리버사이드 빌라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북한의 고위층의 이중 생활 저희가 짚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걸 떠받치는 구조들이 있다고 해요. 바로 세 가지 구조 덕분이라는데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결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끼리끼리 한다는 얘기예요, 이영주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같은 계급끼리 당연히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탈북 외교관들이나 고위층들이 일가족이 망명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남편은 아주 엘리트 외교관, 네. 부인은 빨치산의 뭐 손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집안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한 체제의 구조상 누구보다도 잘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분을 제일 먼저 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얘기한 핵심 계층들끼리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적대 계층이나 동요 계층들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중매쟁이도 성행한다 이런 얘기들도 그렇습니다. 있던데. 자, 그럼 두 번째 떠받치는 구조 한번 볼게요. 교육인데 이 교육은 아니 3대까지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3대에 걸쳐서 그 집안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이런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고 또 할아버지, 당 고위 간부인 할아버지가 손자 때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소학교, 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그 아이의 성분 조사까지도 다 해서 혹시 적대계층이나 동요계층
아니면 뭐 탈북민이라든가 이런 불온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위험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강나라 씨, 북한 고위층에서는 엘리트 코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 코스요. 네,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흔히 불리는 이제 뭐 리설주 여사가 나왔던 그리고 예. 또 김정은이 나왔던 그 학교가 있어요. 금성학원 아니면 또 제1중학교를 많이 가기도 하고요. 대학교 가서는 무조건 김일성 종합대학 아니면 김책 종합대학을 가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저기가 지금 금성학 저기가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김일성 종합대학이군요. 네네네, 맞아요. 예. 네. 김일성 종합대학을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네, 혈통이라든지 출신 성분을 너무 따지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뒷받침돼야 되다 보니까 상위 1%만 네, 진학이 가능합니다. 우리 강나라 씨는 어디 혹시? 저는 청진예술대학교라고 저희 고향 청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요. 네. 중고등학교 모두 저는 다 성악 코스로 밟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떠받치는 구조 한번 볼게요. 마지막 구조는 상속입니다. 이 상속은 빨리빨리 해야 한다. 이건 무슨 뜻이죠? 북한에서 사실 법적으로 상속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고위층들 경우에는 자기의 유형무형의 재산을 자식들, 손주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인적 네트워크를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무역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이 또 몰래 갖고 외화벌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자녀 명의 또 손주 명의로 아주 일찌감치 물려주죠. 일찌감치.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 있는 은닉 재산도 네. 물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가 뭐 외교관이나 아니면 상사주재원으로 해외에 근무하면서 무기를 팔거나 이런 자금들 본국으로 보내야 되는 것들을 빼돌려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주면서 결국은 신분의 예. 세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니 결국에는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배경에는 내가 또 언제 숙청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여러 사례를 봤죠. 대표적으로 장성택입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나의 지위를 거스르게 되면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리영호도 북한의 군부 엘리트 역시도 김씨 일가 권력과 충돌하면 제거된다. 현영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위층이라도 지도자 기분을 거스르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황병서도 이러한 예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언제 숙청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런 빨리 상속을 하겠다라는 최고위층들의 어떤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북한 고위층의 이중 생활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